옛 편지를 통해서 스님들의 삶과 사상, 그리고 불교사까지 흥미롭게 펼쳐보는 시간, 편지로 읽는 스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법보신문 남수영 기자입니다. 예, 저는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편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양나라 고승인 법운 스님과 소명태자 사이에서 오갔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이 소명태자라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예. 양무제, 그리고 부대사, 이 편지에 등장했던 이 양무제의 아들이시라고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양무제의 맏아들로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경전인 금강경을 32장으로 나누고 진한체 양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을 모아 엮은 책으로 중국 문학의 원천이라고 찬사를 받는 문선을 편찬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역사에는 뛰어난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지난번 조론을 쓴 승조법사도 그렇지만 오늘 소개할 소명태자도 동아시아 역사에서 단연 천재로 꼽을 만큼 출중한 인물입니다. 네, 흥미로운데요. 그럼 일단 법운 스님이 소명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하께서는 태어나면서 아는 생이 지지의 높은 식견에다 오묘한 말씀은 속세를 벗어납니다. 매번 경을 논하는 자리에 다녀올 때면 그 깊고 미묘한 말씀에 심취되고는 합니다. 빈도가 비록 어려서 갈 곳을 알았다 하나 장성의 도업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거듭 불교 강론을 청하는 것은 그 같은 오묘한 말씀을 다른 어디에서도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가 사홍의 서원으로 청하오니 감로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소개한 편지 내용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런데 이 생이 지지를 언급한 데서 이 소명태자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 태자와 불경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특출났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 내용으로 보면 이 소명태자에게 대중들을 위한 불교 강론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518년 초가을에 양나라 광택사 법운 스님이 소명태자 소통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50대 초반의 광택사의 법운법사가 18살의 소명태자에게 불경 강론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아, 50대 고승이 예. 불과 이 10대의 젊은이한테 그것도 출가를 하지 않은 일반 제가자에게 법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요청을 받은 10대의 소명태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 아주 곤혹스러워 했는데요. 소명은 그 서신을 보내서 완곡한 자신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스스로 즐겨 불법을 배우지만 아직 아무런 깨우침이 없으며 그 가르침이 대단히 깊고 오묘한데 통달하지 못한 채 어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는지 대사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네. 하지만 완강한 듯 하지만 단호하게 네. 이 거절의 뜻을 밝히셨네요. 그럼 법운 스님은 포기하셨나요?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운 스님은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편지인데요. 태자는 경을 논할 충분한 안목을 갖추고 있었으니 부디 거절한 길을 사홍의 서원으로 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명태자 거절 단호했지만 이 법운 스님의 재청도 역시 은근히 단호한 또 성격이 보이시네요. 자, 이렇게 거듭 청을 하신 법운 스님 어떤 분이신가요? 법운 스님은 개선사 지장스님, 장엄사 승민스님과 더불어 양나라 3대 법사로 꼽히는 고승이었습니다. 진나라 장군의 후손으로 7살에 출가해 13살 때부터 강론을 시작한 법운 스님은 천하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오는데요. 네. 어린 시절 그는 법화경을 공부하다 막히자 산속에 바위굴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서 사람으로 삼은 뒤 홀로 선창하고 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기를 하고서야 풀기 어려운 미묘한 구절까지 통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후 그의 경문 해석이 더욱 치밀해지고 전후 문맥이 물 흐르듯이 한결같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대목이라도 그의 말을 거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한 번은 법화경을 강설하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오. 그런 법운 스님의 강론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양무제가 애써 마다하는 그를 황실의 법사 스님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무제가 법운 스님의 탁월한 경전 이해와 강독 능력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법은 스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또 이 구도열도 대단히 높으신 것 같고요. 이런 분이, 이런 고승이, 더군다나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이 소명태자에게 거듭 강론을 청하신 거니 아무리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는 해도 이게 딱 오해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 아무리 탁월한 뭐 이렇게 학식을 갖추시고 또 천재적인 능력을 갖추신 태자라 하더라도 불과 18살밖에 안 된 뭐 그야말로 새파란 젊은인데 당대 내노라 하는 고승이 이런 분한테 불교 강론을 청하니 이 말하기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쑥덕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제가 이때 강론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도 그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마다들의 성장을 확인하려는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심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런데 이제 무제는 실제로 경전 해석서를 그 펴내게 되면 먼저 태자에게 꼭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대품서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무제는 대품 반야경을 10여 년간 직접 강론한 뒤에 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근데 무제의 해설은 법운이나 승민, 지장의 이론과도 형격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중도 성불론, 그리고 오시교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무제라고 하면은요, 이 고구려의 승랑 스님하고도 인연이 있으시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혹시 그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제는 처음 소승이라는 그 아비달마 교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출신의 승랑 스님 사상을 전해 들으면서 무제는 급격히 대승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때마침 북쪽에서 활동하던 승랑 스님이 내려와서 인근 섭산에서 법을 편다는 소식이 양나라 황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무제는 그러니까 512년 그 중사의 승혜, 명근사의 해령 등 10여 명의 스님을 그러니까 승랑 스님한테 보내고서 배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스님들을 보내서 배워오라고 했던 부분들인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런 양무제의 학결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아무튼 무제가 517년 완성한 주의 대품서에서 반야 사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승랑 스님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무제와 승랑 스님의 그런 어떤 끈끈한 또 교감이 있으셨겠네요. 자,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소명태자에 대한 무제의 사랑, 애정은 각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이렇게 쓴 책을 가장 먼저 태자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왕과 태자, 황제와 태자라는 관계가 이 너무 태자가 탁월하고 특출나고 출중하면 황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게 약간 버거워한다거나 경계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모습 우리가 종종 사극에서 자주 보잖아요. 자, 그럼 이 무제와 이 똘똘한 아들 소명태자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부자 유친했나요?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불법을 깊이 신봉했던 무제는 그 정법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아유광의 신화를 태자가 이루리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명에게도 무제는 특별했는데요. 그에게는 무제는 황제나 아버지인 동시에 큰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부왕처럼 두루 학문을 익히고 백성을 지와 자비로 다스리는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아들에 대한 무제의 기대가 컸다면 와, 애정도 어마어마하게 쏟으셨겠네요. 예, 그렇죠. 무제가 소명을 얻은 것은 501년 9월 양양에서였습니다. 첫 부인에게서 자식이 없던 그는 새로 맞이한 부인이 아들을 낳았지만 폭군 서보건과 맞서 싸우고 있느라 미처 가족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직 황위에 오르기 전이었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앞서 콘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가 아들을 찾은 건 제2의 오른뒤였습니다. 아, 우제는 2살 난 어린 소명을 수도 건강으로 데려와 태자에 임명했습니다. 태자를 애지중지하던 우제는 당대 최고의 문사이자 건국의 주역이었던 심해학 임방 그리고 서면에게 태자를 직접 지도하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뒤늦게 또 얻은 아들이니 네. 이래저래 애지중지했겠네요. 근데 이제 소명태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뭐 희대의 천재다라고까지도 얘기하셨는데 그 도대체 얼마나 비범했던 건가요? 우리가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소명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때 효경과 논어를 익히기 시작했고 5살에는 오경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오, 그 매번 놀라운 것은 가르치는 쪽이었다고 하는데요. 스승들은 태어나면서 안다는 생이지지의 경제가 바로 그런 경지가 바로 그래서 소명의 경우라고 말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편지에서 생이지지라는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왔군요. 그러니까 13살 때 지은 소명태자의 대원시와 세원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세상에 그의 비범한 재능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대원이라고 하면 크게 과장해서 말하는 시고 세원이라고 하면 아주 미세한 것을 뭔가 그 과장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대원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대한 곤도 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피라미처럼 보고 청해도 한 잔의 술처럼 여기네. 천지를 지나며 아슬아슬 걸음을 옮기고 우주를 뛰어넘어 높이 날아보네. 어떤가요? 그 곤이라고 하면 이 장자에 나오죠? 그렇죠. 북쪽 예. 바다에 산다는 크기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는 전설 속의 물고기? 근데 이러한 거대한 곤을 이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피라미처럼 본다. 예. 야, 굉장히 과장이 좀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과장이고요. 그 뒤는 더하네요. 망망대해를 한 잔의 술잔으로 여긴다. 천지를 지날 때 밟을까 걱정된다. 야,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고의 체계, 사상의 그렇죠. 그 스케일이 정말 네. 전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요 다음은 반대되는 세원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대로 예, 얼마나 작게 보나 한번 보죠. 허공의 먼지에 기대어 눕고 하루살이의 날개에 매달려 날아다니네. 지척을 가는데도 3년이 걸리고 가는 터럭을 지나는데도 9번 쉬네. 이거 한 줄도 어떠는데요? 네? 허공의 먼지에 기대서 눕고 하루살이의 날개에 매달려서 날아다닌다. 거기다가 또 지척을 가는데 3년이 걸리고 터럭을 가는데 9번이나 쉬어야 한다. 야, 요거가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거보다. 네. 대언시의 스케일이 그야말로 범우주적이라면 이 세언시는 현미경으로 극소의 극세밀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렇죠. 듯한 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상상력이고 또 그 사고의 규모가 감히 범인들의 상상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 시를 보고 감탄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이 문학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났는데 중요한 건 성격이잖아요. 네, 그렇죠. 성격이죠. 보통 네. 이 천재치고 성격 엄마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 태자의 성격은 어땠나요? 예, 보통 천재들은 성격이 모난 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소명은 아주 자비롭고 판단 능력도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그 12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느 날 그 성안의 죄수들을 보고 자신이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무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 그들 모두 중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소명은 일일이 잘잘못을 헤아려 대부분 곤장 50대라는 너그러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태자가 너그럽게 판결한다는 소문을 들은 건강연의 한 관리가 태자의 눈에 띄고 싶어서 범죄자들을 가벼이 처벌하고 그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전해 들은 소명은 그 관리에게 즉각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중한 죄를 지었다면 참수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그 죄값을 묻지 않고 가벼이 벌로만 풀 수 있겠는가. 그 관리는 마땅히 대장간에서 10년 노역형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엄할 때 엄하고 너그러워야 네, 그렇죠. 할 때 너그러울 줄 알아야 한다. 전형적인 엄친한데요.
이러니 무죄가 소명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네. 소명이 15살 됐을 때 무죄는 직접 성인식을 치러줬는데요. 무죄가 태자를 위해 동궁에 마련해준 서책도 3만여 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틈만 나면 책에 묻혀 지내고 재능과 학식을 갖춘 문사들을 초청해 문장을 짓고 토론을 벌였다고 하네요. 그들은 어린 소명의 박식함과 논리 정연함에 탐복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런 학문에만 네.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버지 이 무제께서 특히 불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셨고 그렇죠. 신심도 지극하셨으니 이 아드님 소명태자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명은 불법의 요체는 보호계에 견줄만 하고 그 향기는 난초 국가와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는 날이 갈수록 불법의 극한 세계에 젖어들었습니다. 성인식을 치른 뒤 소명은 법운 스님에게 부탁해 교학에 밝은 10명의 스님들을 궁궐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매일 불경을 강의토록 하고 담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곁에는 늘 법운 스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서 소명의 불교에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다고 하네요. 아, 법운 스님이 그러니까 소명태자의 스승이셨군요. 예. 아, 그렇다면 그야말로 청출어람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제자를 바라보는 또 스승의 마음, 이 법운 스님의 마음이 엄청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법운 스님은 고승인 동시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무제가 태자를 내세워 강력한 승단의 권위를 누르려 한다는 세간의 얘기들이 사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제는 황제였습니다. 소명태자도 장차 제위에 오를 터였고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이들 부자의 지극한 신심이 나라와 불교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따가운 눈초리가 그의 뜻을 꺾지 못한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네요.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소명태자는 법운 스님의 불교 강론 요청을 네. 받아들이게 됐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법운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다시 보낸 편지에서 또 강론을 청하시더군요. 제가 하지 않음이 더 이로움은 말씀드린 바입니다. 감로의 문이 열린다는 스님의 말씀에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만약 요점만 말하는데 그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고기 눈알로 스님의 야광주를 빗대려는 것 같아 민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목을 물고기 눈알로 그리고 법운 스님의 안목을 야광주로 비유한 것도 참 재밌지요? 아, 이게 약간 시인의 감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비유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명의 불교 강론은 중추절인 518년, 그러니까 8월 15일 동궁 회의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소명태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20명 안팎의 사촌들과 그토록 아끼던 친동생 소강이 있었습니다. 황실의 친척들은 젊었던 반면 스님들은 명망 높은 고승이 많았습니다. 승정인 해초 스님을 외시해서 성실론의 대가인 승민 스님, 양무제가 섭산에 승랑 스님에게 파견했던 중사 승혜와 영근사 해령 스님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소명이 법운 승민과 더불어 가장 존경하는 개선사 지장 스님은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지장 스님은 오시질 않으셨다. 예. 그야말로 황실의 젊은 실력자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요즘 말로 치자면 그야말로 잘 나가는 네. 재벌 2세들, 권력자 집안의 2세들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당대의 고승들도 다 참가하셨고 아까 그 일각에서 나왔다는 말처럼 무제가 똑똑한 아들 내세워서 승가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가 정말 있는 거 아닐까? 네. 라는 그렇죠.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제 아까 이 마지막 말씀하셨던 가장 네. 존경하는 지장 스님이란 분은 오지 않으셨다.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던 이 지장 스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법운 스님이 충직했다면 지장 스님은 반골 기질이 강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제에게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황제가 조회를 하는 정전안의 법자에는 오직 황제만 오를 수 있다고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지장 스님이 설법이 황제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장 스님이 벌떡 일어나 그곳 법자에 다가가 걸터앉더니 네. 크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았으니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가두려면 가두시오. 죽이면 새로운 생명 받고 태어나면 될 일이오. 가두면 옥중에라도 도를 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제도 명을 거두고 종전의 법을 유지토록 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 꼭 계세요. 그러나 지금은 좀 모르지만 그 시절이라면은 더군다나 황제신데 황제의 권위가 그야말로 뭐 무한대에 가까웠던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장스님의 용기는 뭐 대단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대단하죠. 예, 이거 뭐 마냥 잘했다고만 하셔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 무제 자신이 속이면서 승단 전체를 총괄하는 백의승정을 맡아서 게을로 교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을 때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바로 그 지장스님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황제를 찾아가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죄로서 승려를 다스린다면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고 결국에는 승단도 존립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발하던 무제도 이를 수긍하고 지장스님의 기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명체자도 이런 강단 있는 지장스님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장스님 방문할 때면 그 소명은 지극한 제자 예를 갖추고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뜻을 주변에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컨텐츠에서 다뤘던 이 부대사가 이 무제에게 아주 완곡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너무 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 지장스님은 직설적으로 그러시면 안 그렇죠. 돼요 라고 직설적으로. 앞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간언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네요. 근데 또 이런 스님을 소명태자가 존경하셨다고 하니 존경했다고 이 소명태자의 이 마음 씀씀이도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이 중요한 법회 자리에 오시지 않았으니 소명태자로서는 지장스님의 빈자리가 유독 커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못 오신 것 좀 아쉽지만 그래서 이 불교 강론의 자리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 예, 그 불경 강론을 청한 법운 스님이 소명태자를 법자로 안내하는 걸로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명태자는 8명의 젊은 수재들과 14명의 대덕 앞에서 담담히 강론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때가 18살이신 거죠? 예, 이때 18살이죠. 그러니까 첫 주제가 진과 속의 이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전체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히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해하면 쉬운 대목을 해주세요. 이제의 이치는 실로 깊고 오묘합니다. 허심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 원대함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진제의 진실은 진, 속제의 진실은 속입니다. 진제는 유와 무를 벗어나 있고 속제는 바로 유이며 무입니다. 유이며 무인 것, 이것은 거짓된 이름입니다. 유와 무를 벗어난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진이란 바로 중도로서 생멸이 없음을 실체로 합니다. 속이란 거짓된 이름으로서 생멸의 법칙을 실체로 합니다. 소명은 일체를 대상인 경과 주관적 알민 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제의 한역어인 진제와 속제, 제1의제와 세제의 한문적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성인에게 비친 입법을 진제, 범부의 그릇된 견해로 인해 왜곡된 대상은 속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명은 진제와 속제를 초월한 경지를 실제니라고도 했습니다. 이 제일 쉬운 부분인가요? 네, 아니면 어렵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야, 좀 어렵습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반야 중관 공 뭐 이런 거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뭐 불교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넘어가고요. 이 쉽게 말해서 요즘 시대로 치자면 이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나 아니면 박사님들 모셔놓고 지금 이거 불교에 대한 어떤 철학 사상을 강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못 알아듣겠는 반응 보인 사람이 저만은 아니죠. 이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예.
그 강론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깊은 이해에서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꼭 한번 질문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자리에. 자, 어떤 질문, 어떤 답변들이 오갔나요? 먼저 질문한 것은 승정인 해초 스님이었습니다. 진과 속이 하나라면 진제도 역시 일어나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진제와 무관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뭔가 예리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소명태자가 네. 곧바로 대답했는데요. 진의 이치는 적연한 것이어서 일어나 움직이는 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범부들이 미혹돼 스스로의 잘못된 식견이 일어나 움직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친동생, 네. 가장 아낀다는 친동생이 물었습니다. 진이 속과 다르지 않고 속이 진과 다르지 않다면 어째서 속인들은 생법을 실체로 보고 성인은 불생을 실체로 봅니까? 그러니까 소명이 다시 대답을 하네요. 속에서 진을 알고 진에서 속을 본다면 그 차별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의거에 논하면 생과 불생의 차별이 생긴다. 이어서 해엄, 왕규, 승천, 소정립, 소공, 승회, 소영, 소매, 법운, 해령, 소역, 법선, 소기, 해령, 해응, 승민, 법총, 경탈 등 22명과의 치열한 문답이 오고 가는데요. 소명은 그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이 상대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가 하면 불경 내용을 들어서 자신의 해석이 정당함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막 50, 60 막 이런 어르신들이 16살짜리 앞에 놓고 이게 맞습니까? 저게 그렇죠. 아닙니까?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소명은 여기 이에서 다시 법신에 대해서 강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도 다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걸로 해주세요. 법신이란 텅 비고 고요해 유무의 경계와 인과법칙에 벗어나 있습니다. 지식으로나 인식으로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밝히려면 침묵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굳이 법신이라 이름 붙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무지이며 청정하지만 없지 않음으로 묘유라고 합니다. 허나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음과 있음을 모두 벗어난 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요 대목은 저희가 이제 간혹 좀 그렇죠.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 대승불교의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지금 이 한 문장, 이 한 대답으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네. 굉장히 깊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신 강론이 끝나자마자 해엄이라든지 승민, 법총 이런 그 해령 이런 스님들이 송곳 같은 문답이 다 네.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강론과 문답을 묵묵히 지금까지 지켜보던 법운 스님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로 만 가지 행으로 불과를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어찌 그조차 무상이며 전혀 없는 게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명이 대답했는데요. 묻느니여 명심하소서 실로 온갖 행이 있다고 하나 그 행조차 공한 것이니 어찌 얻을 만한 불과가 따로 있겠습니까? 아, 정말 막힘없는 대답인 네.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송곳 같은 질문을 계속 퍼붓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젊은 태자의 콧대를 좀 꺾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문 세례를 퍼붓지 않나. 근데 또 소명태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릴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좀 은근히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마음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다들 탐복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소명태자와 강론을 그 22명이 벌이는 건데요. 길고 긴 문답이 끝나자 뜨겁게 다룰렀던 회의전도 일선 침묵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18살 미소년 소명 그가 명민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토록 뛰어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을 강론하는 그는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 같았고 어떤 난해한 질문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심을 간파하는 물음을 되던짐으로써 그 질문자를 당황케 했습니다. 소명태자의 이런 비범을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이고 또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막힘없이 대답한 소명태자. 아, 이런 제자를 바라보는 이 스승 법운스님도 뿌듯했을 거고요. 뭐니 해도 또 이럴 때 가장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 그렇죠. 아버지죠.
예. 무죄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무죄는 소명을 위해서 강론 때 사용할 소품을 직접 보내주는가 하면 강론이 끝난 뒤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직접 헤이전을 찾아서 그 소명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소명은 그런 아버지 황제에게 강론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불경의 말씀은 깊고도 오묘하며 모든 경전의 총합입니다. 북두칠성이 사계를 움직이고 태양이 만국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제 무지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강론했으니 청중들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예. 야, 인성 좋고 가문 좋고. 야, 그야말로 뭐 하나 뺄 데가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죠. 그러게요. 야, 근데 이 불경을 북두칠성과 태양에 비유하는 거는 좀 아주 독특한 비유법인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 대목은. 자, 이후 소명태자는 어떻게 되셨나요? 무럭무럭 잘 성장하셨나요? 네. 소명은 황제를 도와서 민간과 군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면 소명태자는 좋아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허기만 채웠다고 합니다. 빈곤한 집이 있으면 사람을 시켜 몰래 쌀을 전해주었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미리 의복을 많이 준비하도록 해서 겨울이면 가난한 이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 매장할 수 없으면 관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세금과 노역에 힘들어할 때면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무죄가 백성을 징발해 수도 관계 사업을 벌이려 할 때였습니다. 소명태자는 백성들이 양장업과 농업에 큰 지장이 있고 생계를 잃을 수 있으니 영을 거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중단토록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마음이,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하시네요. 그러니까 백성을 향한 소명의 애틋함이 깊어질수록 소명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도 커져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셨나요? 네, 그렇죠. 소명의 큰 즐거움은 단연 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까지 고금의 문학 작품과 만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는 시를 짓고 글을 쓰기도 했는데 도연명은 소명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었습니다. 틈틈이 고승들을 찾아 법을 청해 들었는데 소명은 유난히 법운 스님의 설법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소명태자가 법운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남긴 시가 있습니다. 네. 깨닫기 위해서는 무명의 경계로 들어가야 할 터, 이분처럼 불법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공의 도를 표현할 수 있으리니, 그런데 나는 왜 이리 급히 말을 모는가? 이 법은 스님을 정말 소명태자는 존경하셨나 보네요. 이 예. 깨달은 도인,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의 수행의 사표로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은 스님 입장에서는 또 제자가 이렇게 똑똑하니 계속 이 가르치기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예. 이후 소명태자의 강론 이후 이 법은 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525년 대승정 직무를 맡은 법운 스님은 불교와 관련된 큰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야 했습니다. 법운 스님은 몸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강론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님에게 소명태자가 소리 없이 백성들을 돕는다는 소식은 큰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훗날 소명태자가 위대한 성군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529년 3월 향년 63세의 법운 스님은 자신이 기거하던 승방에서 속죄 인연을 내려놓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예. 법은 스님께서 소명태자보다 먼저 입적을 예. 하신 건 자연스럽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요절한 네. 희대의 천재 소명태자라고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이 소명태자도 일찍 그 세연을 접으셨다고요. 얼추 소명태자도 이제 돌아가실 때쯤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운 스님이 열반하고 2년 뒤인 531년 4월 병으로 앓던 소명태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2년 후에요. 예. 양서에는 그날 수도의 남녀들이 모두 국문으로 달려와 혈육을 잃은 듯 울부짖었으며 변경의 백성까지 통곡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남사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그의 죽음과 얽힌 얘기가 하나, 흥미로운 얘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좋아요. 들려주세요. 그 531년, 그러니까 음력 3월 소명태자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입니다. 네. 궁궐 뒤편 연못에서 배를 타고 연꽃을 타고 있었는데 궁녀가 장난으로 배를 흔드는 바람에 네. 태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간신히 구조해졌다는데요.
그때부터 소명태자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소명은 무죄가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단촉을 시켰는데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고 하네요. 네. 시종들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서 이를 무죄에게 알렸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무죄는 동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나 소명태자는 무죄가 동궁에 닿기 직전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공부도 잘하시고 네. 마음도 좋으시고 근데 수영을 못 하셨군요. 아, 안타깝네요. 아,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네. 기록이 사실처럼 간주되긴 하지만 이를 고지곧대로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 왜요? 네. 연꽃은 네. 보통 한여름 그 7, 8월에 피는데 네. 여긴 늦봄에 연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 시기가 그래-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예. 어느 학자는 소명태자가 하윤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소명태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열병이 저희 정신을 혼미케 하고 풍두연까지 겹쳐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두병은 머리와 눈이 어지러운 병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허약했던 태자가 지병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훨씬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운동은 열심히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왜 궁녀와 연꽃 따다가 이 물에 빠져서 이런 화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왜 그럼 만들어진 걸까요? 연꽃에 대한 소명태자의 각별한 애정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소명태자 집에도 연꽃과 관련된 그 시와 글들이 몇 가지가 전합니다. 잠깐 네. 살펴볼까요? 그 영동 심연시에서는 강남의 연꽃 따른 곳 만발한 꽃에 눈은 절로 즐겁네 라는 구절이 나오고 네. 그 부영부에서는 저 연꽃은 각 부분이 고운 빛깔들로 어우러졌고 그 명칭도 여러 가지 꽃봉오리 맺는 한여름엔 진한 향기 가득하고 가을을 빛내주는 그 늦은 꽃이러니 라는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명태자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31살. 31살이죠. 아, 이 젊은 소명태자에 대한 법원 스님의 기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버지였던 무죄의 기대도 엄청 컸을 텐데, 법원 스님께서도 뭐 일찍 입적하셨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죄의 슬픔은 정말 헤아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아버지를 뒤로 하고 자식이 앞서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 사라져간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소명태자 일생은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문자향은 지금까지도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소명태자가 역대 대표적인 시문들을 선별해 집대성한 문선 30권은 동아시아 문학의 원천이 됐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문인과 교양인들의 필수 품목이었고 조선시대 서거정이 1478년 편찬한 동문선도 문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조계종 소외경전으로 오늘날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인데 네. 그 금강경을 32장으로 분류하고 각 장의 제목을 단 것도 바로 소명태자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어느 역사서에도 소명태자에 대한 비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한 어진태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 그 만국의 태자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비판을 후세에 받았던 그런 무죄의 아들이라는 예. 사실을 감안하면 이 또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역사에 뭐 만약에라는 이런 가정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고 또 그렇죠. 역사에는 만약이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이 만약에 소명태자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또 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또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런 자식을 떠나보냈던 이 무죄의 비통함도 헤아리기 힘들 것 같고요. 또 그것 때문에 무죄가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소명태자가 살아 있었다면 그렇죠. 이 양나라가 이 무죄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도 조금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 수 그럴 있지 가능성이 않았을까. 충분히 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명태자의 죽음이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점이 크네요. 자, 이 편지 어디에 실려 있나요?
예, 그 법은 스님이 소명태자에게 보낸 편지는 속고승전에 전합니다. 그리고 소명태자와 법은 스님 등 22명과 벌인 토론 내용은 소명태자 집에 실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양나라 양무제의 아들이었던 소명태자 그리고 소명태자의 스승이었던 법은 스님이 주고받았던 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진귀한 편지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